새로운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인데요. 2025년까지 서울은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공급하는 공급 확대 방안인데요. 이에 따른 투기 방지 대책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서울이 좋은 위치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공급할 땅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는데요. 이번 정책의 카드는 결국 요란하기만 하고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대상지에 또는 역세권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을 따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또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결론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부터 다시 함께 정책을 살펴보며 이해해볼게요. 공급 방안으로는 크게 6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약 30.6만호 공급. 두 번째,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약 13.6만호 공급. 세 번째, 도시재생,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방식 약 3만호. 네 번째, 공공택지 신규 지정 약 26.3만호,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별도 발표. 다섯 번째, 단기 주택 확충 약 10.1만호 공급 방안입니다. 그리고 투기 방지 대책을 언급했어요. 총 83.6만호 중 약 57.3만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네요. 앞으로의 투자 방향 판단에 앞서 우선적으로 오늘 발표된 사업의 기본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표를 보면서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신설했는데요.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포인트는 대상 사업지에서 이 사업을 받아들일지 아닐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두 번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새로운 개발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없던 개념인데요. 여기서 새로운 국토부 장관 부임 이후 늘 언급하였던 역세권, 준공업, 저층 주거지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구를 신설하여 용적률 상향, 주차장 의무 완화,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센티브 부여 등 혜택을 주는데요. 눈여겨볼 것은 어느 지역이 대상지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겠네요. 세 번째는 소규모 정비 사업인데 규모가 작은 역세권, 준공업, 저층 주거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나머지는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외에 공공택지 신규 지정이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사업 전반에서 공공이 주도하여 개발을 한다는 점인데요. 공공 등이 개입을 하고 공공이 사업 등의 주체가 되는 대가로 용적률 상향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6가지 사업의 큰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약 30.6만호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데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기존 민간 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워진 곳, 저희용 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신개발 모델인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이곳은 신규 사업지 대상이고요. 이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중공업지는 5,000제곱미터 이상, 저층 주거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우선 사업 방식을 보면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제안을 하는데요. 역세권은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중공업은 주거산업 융합지구로, 노후주거지는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개발됩니다. 통상적으로 무슨 지구라고 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우수입지를 발굴하여 LH, SH 등에 제안하면 국토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예정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신속한 인허가 등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사업 시행은 공공주도로 합니다. 사업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장래 부담할 신축 아파트 상가값을 기존 소유 자산으로 현물 산납한 후 정산하고 이때 양도세는 비과세됩니다. 공기업 단독 시행 신청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 우선 공급권이 미부여됩니다. 부여되는 혜택은 역세권 5,000제곱미터 이상은 주거상업 고밀도 지구라 부르는데 용적률을 최대 700% 상향하며 준주거 지역은 상업 비율을 10에서 5%로 하향하고 상업지역은 20%에서 10%로 하향합니다. 중공업지역 5,000제곱미터 이상은 주거 산업 융합지구라고 하는데 법적 상한 용적률 상향을 부여받습니다. 저층 주거지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라고 부르며 일종 상향 또는 법정 상향 120%를 부여합니다. 세 가지 사업 중 역세권 용적률 상향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자, 이것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 방식입니다.
두 번째,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약 13.6만 호 공급입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을 LH, 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 분양 계획 등을 주도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은 공기업 직접 시행 방식입니다. 조합은 공기업 컨설팅 결과 등을 토대로 조합원 과반수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을 신청하며 공기업이 제한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자체의 정비 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조합이 1년 내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확정되는 방식인데요.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공기업은 단독 시행자가 되어 현물 선납 및 수용 방식으로 부지 확보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방식은 결국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공공 주도로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과반수 조합원 요청으로 공기업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합이 없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로 신청이 가능하며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다 보니 그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관리 처분 방식을 허용하여 입주 시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분담금 등 사업 리스크를 조합원이 직접 분담했는데 현물 선납 방식이라 해서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권을 주고 기존 자산을 현물 선납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기존 주택을 공기업에 현물로 선납 시 환주로 간주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는데 이 부분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으로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사업 혜택은 종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상향하는데 2종은 1종 상향, 3종은 120% 적용하되 역세권 도로변은 준주거로 상향, 준주거는 법적 상향까지 해줍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 기존 공공재개발 재건축 참여 사업장도 희망하는 경우 전환 지원을 합니다. 투기 방지책으로는 공기업이 단독 시행 신청 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대책 발표일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등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네요. 세 번째, 도시재생,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방식으로 약 3만 호를 공급합니다. 공공이 세태지역의 지구단위 주택 정비를 추진하여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신설하고 도시재생지구 내에 신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번 정책에서 언급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재개발 사업지 선정, 소규모 주택관리지역 신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선 소규모 재개발 사업지를 신설합니다. 대상지는 역세권 중공업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5,000제곱미터 미만의 구역으로서 해당 구역 내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인 지역인데요. 역세권 중공업 지역 중 5,0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여 주면 토지주가 정비사업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강제 수용은 아니고 토지주 4분의 1 동의로 제한이 이루어지고 5분의 4 주민 동의로 사업구역이 지정됩니다. 특혜는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해 줍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의 두 번째로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관리지역 10만 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대상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면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정주 인구의 감소, 안전등급 D2등급, 빈집이 증가하는 등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도 용도지역 상향 및 법적 용적률 상한까지 혜택을 줍니다. 다섯 번째, 공공택지 신규 지정 약 26.3만 호로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별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15곳에서 20곳에 약 26만 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데요.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근접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근본 공급 방안 발표 이후 별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사항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단기 주택 확충 약 10.1만 호입니다. 2020년 11월 전세 대책 11.4만 호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공실이 나는 호텔, 오피스텔을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성화하는 것인데요. 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매입 약정 방식을 통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확충, 공급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하는 사업 방식의 6가지 큰 내용을 살펴봤네요.
이번 대책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공급 물량 중 7-80% 이상은 분양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 공공 분양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주요 도심은 공공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합니다. 현재 공공 분양에서는 주로 특별 공급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져서 일반 분양은 15% 정도인데요. 이 일반 분양을 50% 정도 늘린다는 계획이 있고요. 현행 공공 분양 시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은 100% 순차제인데 공공 분양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일반 공급의 30%는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네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한 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할 예정입니다. 즉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신규 매입한 주택은 현금 청산이 되는 거죠. 또한 대책 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 추가 지분 확보 시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하고 한 채 건축물 한 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 공급권은 한 개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설정되며 우선 공급 대상자는 우선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 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합니다. 기존 상가 소유자에게는 기존 상가의 연면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의 상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인 경우 주택으로 공급을 허용합니다. 아울러 사업 예정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하여 실거주, 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대책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할게요. 정책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과연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나의 투자 방향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앞으로 호재인지도 연결지어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겠네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한다라는 언급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결국은 사업구역 내 소유자 등이 신축할 때까지 소유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 과연 토지나 건물 등 소유자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의문입니다. 또한 실거래 내역을 면밀히 점검하여 최근 거래 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에서 20% 상승하는 경우 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모순적이죠. 왜냐하면 발표된 공공주도 개발 사업들이 소유자들에게 큰 수익이 된다면 당연히 실거래가는 상승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상승하지 않을 텐데요. 정부는 이 공공주도 개발 사업이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큰 특혜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은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 상당히 구역 해제 부분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3가지 사업 정도가 되겠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공 직접 정비 사업을 도입하는 것,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도입하는 것,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공 직접 정비 사업을 도입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부의 의도는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공공 직접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공공사업 신청을 요건 완화해서 조합원 2분의 1로 신청을 하고 조합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공공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에 반해 혜택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1단계 종상향을 시켜주며 재건축 단지는 초과이익 분담금을 미부과하며 조합이 해산되니 당연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체 사업성을 가진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들이 이 공공 직접 정비 사업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과거 계속 반복되는 정책인데 공공 재건축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죠. 대단지의 사업성을 갖춘 재건축 단지는 이미 공공 재건축을 반대하였듯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죠. 대신 아마도 기존 공공 재개발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던 구역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듯합니다. 어찌되었건 정부 혜택이 많다고 느낀다면 이 방식을 선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정책은 무의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이 사업은 역세권, 중공업지,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역세권 주변은 사업의 유불리를 떠나 가격 상승의 호재입니다. 그런데 앞선 대책 발표 이후 매매 계약 시 우선 공급권을 박탈한다는 것과 가격이 10에서 20% 상승 지역은 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개발 이후 과밀화 부분이 어떻게 평가받을지 의문이 들고 중공업지와 저층주거지 개발 부분은 용적률 상향의 혜택은 있지만 이것도 주거 과밀화 부분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인데 역세권 중공업지 5,000제곱미터 이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데 다른 걸 다 떠나서 5,000제곱미터 이내면 1,500평 정도인데 이는 상당히 작은 규모입니다. 소규모 주택관리지역을 신설하는 것은 10만 제곱미터 이내로 정비구역이 설정되는데요. 이 부분은 눈여겨보셔야 할 듯합니다.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졌던 소규모 구역은 이 방식에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참으로 요란하게 정부가 정책 발표했는데 결국 신규 택지지구는 다음에 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공공주도 사업을 따르라. 역세권 중공업 저층주거지는 공공주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혜택을 주겠다라는 사업인데 이 방식으로 정부가 목표한 물량을 채울 수는 있는 건지. 수혜를 입을 지역으로는 서울 지역 기존 공공재개발 신청을 준비했던 지역은 이번 정책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전반적으로 빌라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역세권 주변의 부동산은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대신 정부의 의도대로 전반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질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1년의 과정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이번 정부의 임기는 약 1년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요란하게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다음번에서 한번 다시 다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